우리는 아들 부부가 꿈꾸게 놔뒀습니다. 40평대 아파트 3차. 잔뜩 기대에 부풀도록 말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귀찮은 짐이라 부르는 걸 들었을 때부터 우리의 계획은 시작되었습니다. 평생 모든 걸 내어준 부모가 마지막으로 가르쳐줄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이 가장 차가운 선택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추석은 언제나 가족이 모여야 빛나는 날이었습니다. 멀리 사는 친척들도 기차 타고 내려와 한자리에 모였고 아이들 웃음소리와 부엌에서 나는 음식 냄새가 집안 가득 풍기곤 했습니다. 저는 늘 그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명절은 단순히 차례를 지내고 밥을 먹는 날이 아니라 가족이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유일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민수가 결혼한 뒤 처음 몇 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와 손자 준혁이까지 합류해 집은 더 북적였지요. 어린 손자가 방바닥을 기어다니며 웃으면 우리 부부는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하루가 즐거웠습니다. 그러니 이번 추석도 당연히 그러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추석을 며칠 앞두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추석 당일에는 회사 출근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들릴까 합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명절 당일에 오지 못한다니 처음 듣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회사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말은 정중했지만 제 마음은 쉽게 수긍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날 아들 부부는 저녁 무렵 잠시 들렀습니다. 손에는 마트에서 파는 작은 과자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요즘은 다 간소하게 하는 게 추세잖아요 라며 가볍게 웃었지만 그 말이 제겐 이 정도면 됐다는 의미처럼 들렸습니다. 밥 한 끼 같이 하지도 않고 차 한 잔 권할 틈도 없이 서둘러 돌아가 버렸습니다. 준혁이는 왜 안 데려왔니? 제가 아쉬운 듯 물었습니다. 감기가 심해서요. 집에서 쉬게 했습니다. 수진이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날의 짧은 만남이 오히려 마음을 더 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손자를 안아볼 수도 없고 아들의 얼굴조차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채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남편은 괜히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세대는 원래 이렇게 간단히 하려나 보지 뭐. 그 말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추석 당일 저는 평소처럼 새벽부터 일어나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나물 3가지, 전 부치기, 국 끓이기. 몸은 예전 같지 않아 허리가 쑤셨지만 그래도 명절이니까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손을 놀렸습니다. 부엌을 오가며 음식 냄새가 퍼질 때면 예전 같으면 곧 도착할 손자 얼굴을 떠올리며 힘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상 위에 음식은 차려졌지만 손에 잡힐 젓가락은 없었습니다. 빈자리가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남편과 둘이 마주 앉아 국만 한 숟갈 떴는데 목이 메어 도무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이렇게 텅 비니 사람이 살 맛이 안 나네. 남편이 한숨을 섞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눈가를 훔쳤습니다. 명절이라는 건 결국 함께하면서 힘을 얻는 법인데 그 함께가 사라지자 의미도 같이 사라져버린 듯 했습니다.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제는 예전 같지 않구나.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속에는 분명히 균열이 생겼습니다. 작은 실금 같던 서운함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 결국 큰 금으로 번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명절이 끝난 뒤 집안은 더욱 썰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손자가 두고 간 장난감이 거실에 흩어져 있어 치우는 재미라도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그런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소리 없는 집은 너무 넓게만 느껴졌습니다. 손자가 보고 싶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이번 주말에 준혁이 데리고 집에 좀 올 수 있겠니? 그러자 수진이는 미안하다는 기색도 없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는 학원 스케줄이 많아서요. 애가 피곤해요. 그럼 다음 주말은? 저희 일정이 있어서 어려워요. 몇 번이고 같은 대답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엔 사정이 있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주말마다 다른 핑계가 이어지니 결국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을 참지 못해 반찬을 해가겠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수진아, 내가 멸치볶음이랑 장조림을 좀 했는데 가져다 줄게. 그러자 수진이는 냉랭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괜히 힘들게 그러지 마세요. 저희는 그냥 간단히 사 먹습니다. 그 말투에는 오지 말라는 뜻이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들 집에 불쑥 찾아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민수가 결혼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집 안에 들어가 본 건 손에 꼽습니다. 이사 들어오는 날 한 번, 집들이 때 한 번, 그리고 손자 100일 잔치 때 한 번. 그 외에는 늘 주차장에서 물건만 건네주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도 수진이는 저를 경계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꿔놓고 문 앞에서조차 맞이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손자를 보겠다고 배를 누르면 없는 척하거나 다른 핑계를 댔습니다.
그 순간마다 제 마음은 쪼그라들고 서러움만 쌓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20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데 수진이는 우리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정에는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손자를 데리고 일주일씩 지내다 오기도 했습니다. 멀리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 집에는 안 오는 걸까? 그럴 때마다 속이 뒤집히고 모욕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수를 만나면 은근히 물어봤습니다. 민수야, 너는 왜 이렇게 안 오니? 준혁이 얼굴이라도 보여줘야지. 그러면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다 그렇게 살아요? 꼭 명절이나 주말에 얼굴 보여야 합니까? 전화도 하고 영상통화도 하잖아요. 그 말은 제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영상통화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손자의 체온, 작은 손길, 방긋 웃는 얼굴을 직접 보는 것만큼 위로가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민수는 그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수록 손자에 대한 그리움은 더 커졌습니다. 가끔은 장난감 가게 앞에 서서 작은 자동차를 집어들며 이걸 사주면 올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신발과 옷을 사주겠다고 하면 그제야 마지못해 집에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 순간조차 물건 때문에 오는 건가 하는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와 민수 내외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서운함이었지만 이제는 상처가 되어 마음 깊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동차 보험 갱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늘 그렇듯 민수에게 부탁했습니다. 인터넷을 잘 못 다루는 우리 대신 민수가 비교 사이트에서 알아보고 가입해주곤 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자동차 보험 넣을 때가 됐다더라. 아버지가 돈 줄 테니 내가 좀 해다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지금 회사에서 야근하고 방금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까지 저한테 시키시면 어떡합니까? 내일 알아서 넣을 테니까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 목소리에는 피곤함과 짜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문이 막혀 한동안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일까지 꼭 넣어라. 겨우 이렇게 말하며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옆에서 들려오는 수진이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아마 스피커폰을 켠 줄 몰랐던 모양입니다. 아휴, 또 보험이래. 진짜 귀찮게 하시네. 요즘 어르신들도 다 핸드폰으로 하시는데 왜 못한다고만 하실까? 언제까지 당신 붙잡고 이런 거 시키실 건데. 그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남편과 저는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뒤 민수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보험 하나도 못하면서 뭐 그렇게 귀찮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냥 아무데나 넣어도 되는데.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우리가 키운 아들이 맞나. 효심 많고 다정하던 아들이 이제는 부모를 귀찮은 짐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효도를 바라면 집이나 차 같은 큰 걸 주시지. 그냥 부탁만 하고 기대만 하는 건 상도덕에 안 맞는 거 아니야. 친구들 보면 시댁에서 아파트 해주고 차도 뽑아주던데 우리는 뭐가 있어. 늘 작은 부탁만 많고 생색만 내시잖아. 민수가 그 말에 맞장구를 치며 웃는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러게 차라리 집이라도 내주면 효도할 마음이 나지. 그 말은 칼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우리 부부가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돈으로 전세금도 내주고 집도 사주고 차도 마련해줬습니다. 덕분에 그들은 남들보다 훨씬 안정된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고 더 큰 걸 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남편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소주 한 병을 그대로 들이켰습니다. 애들 도대체 언제 이렇게 변한 거냐?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도무지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 수진이의 차가운 말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효도하려면 집이나 주셔야죠. 귀찮게 하시네.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밤새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불안과 분노가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며칠 뒤 민수 부부가 다시 집에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수진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추석 때 못 온 거 죄송해서 오늘 이렇게 따로 인사드리러 왔어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그 웃음이 왠지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손자 준혁이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집에서 숙제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차를 내오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상적인 얘기로 웃고 떠들었지만 곧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집이 너무 좁습니다.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이가 자꾸 부딪히고 다녀요. 방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20평대 아파트로는 부족하네요. 옆에서 수진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애가 크니까 장난감이랑 책도 늘어나고 생활하기가 불편해요. 저희가 적금을 붓고는 있지만 내년쯤에는 40평대로 옮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순간 남편과 제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며칠 전 전화통화에서 흘러나왔던 이야기와 똑같았습니다. 효도하려면 집이나 주시지. 그 말이 귓가를 울리며 되살아났습니다. 민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차도 오래돼서 출퇴근하기 불편합니다. 한 번은 시동이 안 걸려서 지각할 뻔했어요. 이번에 신차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어요. 겉으로는 조심스러운 어투였지만 속뜻은 분명했습니다. 집과 차 결국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다정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힘들다는데 우리가 모른 척하겠니? 준혁이 위해서라면 우리가 도울 수 있지. 민수 부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얼굴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도와주겠다 말했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굳은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에게 마음을 다 주지 말자. 겉으로는 들어주는 척하되 속으로는 선을 긋자. 민수 부부의 요구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뒤 우리 부부의 마음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그래 도와주마 했지만 속으로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 부부가 다시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내놓으려면 일찍 부동산에 맡겨야 한대요. 차도 이번 달 안에 계약하면 혜택이 많다는데 아버지랑 같이 보러 가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는 척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드디어 원하는 걸 얻어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가만두자. 끝까지 부풀려주자. 그래야 더 크게 실망하지. 그날 밤 남편은 제게 속삭였습니다. 며칠 동안은 그냥 꿈꾸게 놔두자. 잔뜩 기대에 부풀었다가 나중에 발밑이 꺼지는 걸 스스로 느끼게 해야 해. 남편의 얼굴에는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번엔 우리도 더는 속지 맙시다. 그날 이후 민수 부부는 마치 새 세상을 얻은 사람들처럼 행동했습니다. 주말마다 부동산을 돌며 40평대 아파트를 보러 다녔고 자동차 대리점에도 들렀습니다. 수진이는 지인들에게 은근슬쩍 자랑했습니다. 곧 이사 갈 것 같아요. 아버님이 지원해 주시기로 하셔서요. 그들의 들뜬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씁쓸했지만 우리는 끝까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그래, 이번에 좋은 집 나오면 얼른 계약해라. 차도 너희 마음에 드는 걸로 알아봐라. 하지만 그 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너희가 쌓아 올린 이 달콤한 기대가 결국은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될 거다. 시간이 흘러 주말 즈음 민수 부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번에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봤어요. 계약금만 준비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도 준중형차 중에서 괜찮은 걸로 알아봤습니다. 요즘 소형차로는 가족이 이동하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들의 말은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우리 생각이 바뀌었다. 더는 도와줄 수 없다. 순간 민수 부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번엔 분명히 그때는 내 마음을 들어준 것뿐이다. 우리가 진심으로 약속한 게 아니다. 그제야 수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희망만 주시고 준혁이 생각은 안 하세요? 민수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이건 배신입니다. 저희는 부모님 말씀 믿고 움직였는데 이제 와서 안 도와주신다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남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속인 건 잊었니? 명절이라고 출근한다더니 부산으로 가족여행 다녀온 거 우리가 모를 줄 알았냐? 장모님께 드린다며 백화점 화장품 사오면서 우리에겐 동네 문구점에서 산 수건 세트 내민 거 그걸 모른다고 생각했니? 민수와 수진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수 부부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버지, 그건 오해예요. 저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맞아요. 사실은 어머님 드리려고 산 화장품이에요. 장모님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남편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내가 한 말 내 며느리가 한 말 다 녹음돼 있다. 내가 우리를 귀찮게 여겼던 거 효도하려면 집이나 달라던 거 다 여기 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그날의 대화가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아휴, 또 시키셔?
진짜 귀찮아 죽겠네. 효도하려면 집이나 주셔야죠. 그 목소리를 들은 민수와 수진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푹 숙였고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준혁이 생각해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준혁이 핑계 대지 마라. 너희가 우리를 귀찮은 존재로 만들었을 때 이미 손자까지 멀어지게 만든 거야. 그 순간 그동안 쌓였던 모든 상처와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더는 이 아이들에게 우리의 삶을 내줄 수 없다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와 수진이는 우리 집에 발길을 끈다시피 했습니다. 몇 번 찾아와 무릎 꿇고 빌기도 했지만 우리는 단호했습니다. 더는 속지 않는다.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장모에게 가서 살든지 회사 사택에 들어가든지 알아서 해라. 결국 민수 내외는 친정에 의지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자 준혁이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아이도 결국 부모의 그림자 속에서 자라난다는 걸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건 결국 우리 둘을 위해 쓰면 된다. 죽어서 가져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배신한 자식에게 물려줄 필요는 없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서 오래 붙잡고 있던 미련이 조금씩 흩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우리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당에 나와 햇살을 맞으며 작은 다짐을 합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후회하지 않고 내 삶을 위해 쓰자. 그날 이후 우리 부부의 집은 다시 평온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사라졌지만 대신 조용한 안도감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민수 내외가 진심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만 남았습니다.